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면도날 그 면도 수영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의 가로와 세로, 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네, 거 네, 치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죠.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끔찍한 인간들이죠.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또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집요하고도 창의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로 가봤는데 정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 예.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합니다. 팔라리우스 황소. 팔라리스가 기원전 6세기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라고 왕의 명을 받은 현장 책임자인데 이 인간이 일꾼들을 선동해서 왕위를 찬탈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잔인해지죠. 그런데 이 팔라리스가 그 전에도 사람을 정말 처형을 많이 했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를라우스에게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처형 기구를 만들어라.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를라우스가 노쇠로 소를 만든 겁니다. 자, 노쇠가 왜 노쇠냐? 열 전도율이 좋아요. 장기까지 다 익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구가 유난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이 화상이나 열상이 되게 높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건 사실 저렇게 화형당하면 대부분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네. 몸이 그러니까 화형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사실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더 몸부림치고 이래서 더 잔인해서 그런가? 더 몸부림치고 네. 그럴 수 있죠. 처형자의 비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소 입을 통해서 나오나요?
정답. 정답. 네. 이 입에 아, 뚫려 있는 거. 여기에 나팔이 들어가. 아 진짜 진짜. 나팔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저 황소의 입으로 모든 그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이 마치 소의 울음소리, 아주 절규하는 울음소리처럼 된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장면을 시청각으로 볼 때보다 청각으로 볼 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아,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팔라리스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고 야, 흡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작자 페릴라우스. 네. 페릴라우스를 여기다 넣고 페릴라우스가 죽기 직전에 꺼내서 돌산에 방치해버려요. 와. 인과응보. 팔라우스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실각하죠. 정권을 뺏기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노스 안에서 황소 안에서 처형당합니다. 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네,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네.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네.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네.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사랑.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 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저는 김 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없느라고 생긴 상처고, 네.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다. 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이제 아예 손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아,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은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장난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럼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가는 거죠. 왜냐면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난다기보단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서로 치잖아요. 그 부부는 오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들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무슨 100번 토론할 거예요? 네. 뭐 시사저널, 시사 토론할 거. 소소한 싱거운 얘기를 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손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멀리하세요. 가급적 멀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를 많이 한 외국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대단한 찬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IQ 1등, 근면성실도 1등.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 때도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노냐면요. 특히 일주일에 하루는 찍어서 몸을 불태우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많이 놀러 와. 알아. 한국 사람들 많이 놀러 가잖아. 관광객들 많이 가는데 왜?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사람들이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 심지어 유럽의 렌트카 업체 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평균 2,300km 운전하고 돌려준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 참고 삼아 서울 부산이 420km. 유럽을 광폭 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아야 논 것 같아요. 논 것 같아요. 예. 근데 IQ 1등, 부지런하면 1등, 우리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뭐 약점이 있지 않냐? 어느 민족이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 하나를 하면 전 세계에서 오히려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제일 바보를 만들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보스러운 대답을 한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충격적인 대답. 아무거나요. 야,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어디 가실래요? 아무데나요. 더 웃긴 건요. 그 사람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좋아합니까? 이러면 잠깐만 그 사람이 뭐 좋아하더라? 잘 몰라요. 안 떠올라. 근데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는 많이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길동이 어떤 음식 좋아해? 길동이 맵지 않은 거 좋아해.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부모님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저희 부모님은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노인분들의 자살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자살 문제, 정말 자살 이슈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다. 절망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무망 때문이다. 무망이 뭔가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절망은 뭡니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꺾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도 다시 희망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무언가를 잃으시면 이제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가성비란 말 많이 하죠. 정말 저렴한 물건인데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치입니다. 특히 금전적 가치. 무슨 얘기냐? 저 얼마짜리입니까? 저 얼마짜리입니까? 가격으로 근데 뭐 잠깐만요. 이게 돈이 아깝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매겼다면 물건 사고 후회할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최소한 10가지의 물건을 사면 최소한 3개에서 4개는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이 가격을 주고 샀을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건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아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그 가치의 발견을 하기 위한 간접적 단서들을 사용하죠. 자, 한번 볼까요? 똑같은 백이 있는데요. 같은 백이에요. 완전히 같은 백인데. 야, 이거 이탈리아에서 사왔잖아. 야, 이거 앞에 있는 마트 혹은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사왔잖아. 왠지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저 백이 더 내가 중고품이라도 사야 될 때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옛날에 가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른들이 물 건너 왔다. 이게 뭡니까?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얼마나 이게 멀리서 어렵게 왔냐예요. 그게 바로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이에요.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 진짜 효용 말고 거래 효용, 얼마나 거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왔느냐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이 거래 효용을 철저히 짓밟는 정반대의 거꾸로 하는 행동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면접 볼 때 반드시 떨어뜨리는 학생들이나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 귀야, 왜 우리 회사 혹은 우리 대학에 지원했습니까?
가까워서요. 나 그럼 가까운 데서 쉽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이유만으로도 왠지 떨어뜨릴 때 속상해요. 예. 제가 심지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학생이에요. 제주도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대에 오는데. 그래서 그 학생을 딱 하는데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옆에 고등학교에서 오면요, 내년에 다시 보자. 가까워서 지원했다고 하는 사람 정말 성의 없어 보입니다. 왜? 거래 효용을 뭡니까? 낮춘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번 다른 방송사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너스, 경품 당첨된 걸 줍니다. 이 10만 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바로 앞에서 직원이 바로 거기서 찾아서 줍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왔죠. 그런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요게 지금 상품권이, 백화점 보너스 상품권이 지금 저희 본사에서 직원이 출발해서 갖고 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와서 게다가 기다려서 그분한테 전달하죠. 첫 번째, 바로 앞에서 받은 사람들은요, 그날 거기서 다 쓰고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충동구매가 뭔지를 보여주고 나가요. 그런데 어렵게 온 돈, 그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거기서 쓰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게 쓰려고 합니다. 쉽게 번 돈이 왜 쉽게 쓰이는지를 아시겠죠? 거래 효용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자, 1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오노가 생각납니다. 김동성 선수보다도 오노가 생각이 나요.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김동성 선수를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스티븐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요, do a 브래드버리, 예기치 못한 행운을 취하다 라는 표현으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까지 됐어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에 출전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예선 통과도 불가능한 선수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선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참가에 의의가 있는 선수였죠. 예선에서요, 4등인가 5등인가 거의 꼴찌로 들어와요. 그런데 앞선 선수들이 전부 다 실격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해요. 그런데 준결승에서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김동성 선수, 중국의 리자준,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죠. 꼴찌로 마지막 바퀴를 돌아서 이젠 준결승 탈락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앞에 있는 두 선수가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선수는 들어갑니다. 결승 가요. 마찬가지로 꼴찌, 이번에는 그냥 꼴찌도 압도적 꼴찌. 그나마 좀 추격이 되는 꼴찌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는 꼴찌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미국의 오노, 우리의 안현수 선수 세 명이 동시에 다 넘어집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가깝게 붙어갔다면 자기도 넘어졌겠지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이 선수는 하면서 들어가요. 호주 역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 수상자가 됩니다. 자, 엄청난 행운이죠. 자,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오히려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부끄러워하죠. 이거 실력으로 딴 금메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펠리칸이 물어준 금메달이라고 하는 비아냥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호주인들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걸 바꿔줬을까요?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지난 12년 동안 이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선수였거든요. 그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상으로 출전권을 따고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죠? 이런 수많은 불운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행운이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온 행운이고 멀리서부터 온 행운이라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넘는 불운으로부터 받는 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큰 성공을 내 노력의 결과인 걸 나는 알지만 그걸 우연한 결과, 행운, 이런 식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요, 이게 행운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하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불운했는가,
이 불운의 역사를 얘기해주면 그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너한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거래 효용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건 이런 수많은 거꾸로 하는 것들,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다른 데도 많습니다. 바로 통제의 착각, 컨트롤의 착각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40대 남성이죠. 40대 남성인데 이게 길을 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걷고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 남자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가씨가 약간은 다급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쪽에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잠깐 보자고 했는데 장난치면서 안 돌려줍니다. 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저 친구들이 좀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껄렁껄렁대는 친구라서 그를 지나가는 자기 또래의 여자인 나에게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요 정도의 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김상준 씨께서는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줘야지.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한국이죠? 프랑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네. 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어쨌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차이가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만, 가치관에 의해서만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 남성이 아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직전에 또 다른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길거리에서 받습니다. 저 아저씨, 발렌타인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발렌타인가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아저씨들은요. 그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길을 물어봅니다. 저 아저씨, 그 마틴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마틴가요? 저렇게 가면 됩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발렌타인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줍니다. 이후에 만난 약간 곤경에 처한 여성을. 그리고 마틴가가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설명해준 아저씨들은 도와주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발렌타인가와 마틴가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로맨스를 상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발렌타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 얘기를 입에 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뭔가 로맨스에 관련된, 이성과 관련된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왜 마틴이라는 거리를 물어보게 만들었느냐? 야, 저도 이미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러니 훨씬 더 뭡니까? 그냥 배 나온 아저씨처럼 변한 겁니다.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한, 그리고 조금 더 아저씨처럼 변한 이 모습에서 사람들의 도움 행동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차이들이 벌써 선택에 큰, 혹은 행동에 큰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건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특히 자아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한테 사진 찍어보라 그러고 너희 가족 사진을 찍어보내라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정민식 PD라고 있습니다. 이 정민식 PD한테 딸이, 굉장히 아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딸을 찍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요. 멀쩡하죠? 제가 5분 후에 정 PD, 당신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요, 이렇게 돌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두르고 있어요. 뭔가 좀 더 위험해 보여도 더 뭡니까? 개성 있고 나한테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하고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어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다익선 뭡니까? 많으면 좋은 거죠. 과유불급은요?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뭐가 더 맞을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드디어 밝혀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앞에 그때와 뒤에 그때를 나누는 기준을 모르잖아요. 제임스 서로위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중의 지혜, 집단지성. 이게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83? 뭘 더 하세요? 83? 네. 78? 78. 확실히 굉장히 그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85. 솔직한 대답이고요. 배려심이라고는 없고요. 94? 94? 94. 네. 저의 정확한 체중은 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네 분 중에 어떤 분도 제 체중을 맞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죠. 그걸 다 받아서 엑셀에 딱 정리해서 평균을 딱 내면 신기하게도 제 체중이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대중의 지혜예요. 왜 이런 일은 할까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하나의 답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의 답은. 그런데 재밌게도 모든 사람의 답이 평균화될 때 뭐가 나옵니까? 제 몸무게라는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은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정답을 구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해답 뭡니까? 단순히 정답이 아니죠. 정해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답들 중에 최고의 답이죠. 게르트 기거렌처, 겉필링이라는 책의 저자죠. 이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면접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평범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보여준 걸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평범해지고 안전해지고 오히려 새롭고 찬신한 사람들은 논의 과정에서 더 배제된다는 거예요. 새롭고 참신한 대답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하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오목 둘 때 언제 신의 한 수가 더 많이 생각나시나요? 훈수 둘 때죠. 내가 두는 게 아니죠. 내 친구가 두는 겁니다. 훈수 두는 사람들이 이래요. 거기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지도 않아요. 여기다 두면 되겠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훈수죠. 그러니까 내 친구 도울 때, 내 상사 도울 때, 내 부모 도울 때, 내 자식 도울 때 이때 인간은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돕는 훈수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생각이 들까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입니까? 내가 이타적인 사람일 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한 분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들도 알아듣는 연설을 점잖게 했다고 하죠. 물론 중학생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연설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 주위에 나와 그래도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대학생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말을 했고 매번 과학과 수많은 철학적인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 나보다 아직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무언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때 인간은 제일 지혜로워집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롤모델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남따라하는 착각이에요. 유사성의 오류라는 겁니다. 이건 영화에서 종종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동성인 다른 여자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이 너무 좋아서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같은 매니큐어 색깔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닮아야 된다는 착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히로시마에 가면 무인 호텔이 하나 있어요. 헨나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 무인 호텔에 가면 데스크에 프론트죠. 프론트에 3가지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봇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로봇. 그 다음에 사람처럼 생긴 로봇. 이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 움직임도, 안면 움직임도 보여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세 번째, 좀 엉뚱하죠? 공룡 로봇이에요. 공룡 로봇. 사람들이 체크인을 어떤 로봇에게 제일 많이 하는가를 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 로봇에게 제일 많이 체크인하러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찰해 본 결과 놀랍게도 공룡 로봇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한테는 거의 안 갑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제일 비슷한 걸 가지고 제일 소름 끼쳐 합니다. 인간과 제일 비슷한 게 뭔가요? 사실 시체예요. 그리고 좀비죠. 근데 우리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내 옆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는 어중간하게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비슷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다른 사람들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일 때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 따라하다가 시체 취급받고 좀비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헨나 호텔의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찾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